AI is rapidly expanding across the industry, even in the COVID-19 전 세계 pandemic. 산업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Also, AI startups are new 코로나 growth engines for 바이러스가 business. 이렇게 My name is 퍼지는 Curtis Koo from 순간에도 Synergy 계속해서 IT 진행하고 Investment. 있는데요. I'm venture 저는 capitalist. 커티스라고 하고요. Today, I had the 벤처 great honor 캐피탈리스트로 to 활동을 하고 have 있습니다. William Balvin. 오늘 He has 윌리엄 some private issue for 님을 now. 지금 And 현재 Gleb from USA from the market 사모펀드 cap here. And Mr. 파트너로서 Michael Hwang 모시고 말씀을 from 나눠볼 Big Bang 예정이고요. Angels from 그다음 Korea. 빅뱅 So today 에이전시에서 we 일하고 are 계시는 all investors 황병수님을 and we 모시고 will 함께 share 이야기를 our 해보도록 interests 하겠습니다. and 전체 투자자들과 global market 함께 우리 insight 관심들 of AI 그리고 글로벌 startups today. 시장 인사이트에 So let's start 관해서 from AI를 Gleb. 주변으로 중심으로 어떻게 Hey 돌아가고 Gleb, 있는지 how are you 알려드리도록 there? 하겠습니다. 글램님, 안녕하세요. Guys, hear me Oh, okay? 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can you hear me? 잘 Yes, 들리시나요? I can hear you guys. Yeah, Can you great, hear 네, me? 들립니다. great. 제 I 목소리 hope you're 들리시죠? fine. 네, 잘 Yeah, 지내시죠? I know that. Yeah, I know that there's a significant capital investment 지금 continues to flow 계속해서 into 아주 AI startups 큰 in US 자본이 market. So could you AI briefly 스타트업 쪽으로 share 흘러 들어가고 your 있다고 market 들었는데요. outlook 혹시 and 시장 your experience 전망이라든지 and 아니면 criteria 리스크라든지 어떤 to 기준 같은 invest 거를 money in 저희한테 startups in US market?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bsolutely. 저희가 So,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더 Yeah, we can see the 도움이 screen 되실 now.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very quickly, my 네, background, 제가 I 그러면 invest in 뭔가 AI startups, 제 but 소개를 I'm 드리고 also a 시작을 position 해보도록 할게요. of 저는요, 지금 analytics. 그 So I 던더마크 come from background 캐피틀에서 in engineering. 파트너로서 투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AI를 기본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 회사들 중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전문으로 집중으로 해서 제가 투자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전체 AI 랜드스케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담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 세계 탑 100에 해당하는 순위권 100에 해당하는 AI 스타트업을 모아놓은 장표이고 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딥러닝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이야말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저희가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류가 그리고 저희 삶 전반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있었나 봤을 때는 1775년도에 있었던 스팀 엔진 개발이 있었죠. 증기기관이 발계가 되고 그것이 이제 기계적인 운동 힘으로 되어서 모든 공정과 공장들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희 AI의 혁명이 모든 저희 하는 활동과 지능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마법과 같은 용기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을 렌즈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가 기본을 바꾼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프랙티스를 앰플리파이하는 확대 적용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I와 관련돼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국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업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퍼런스라든지 문헌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미국이야말로 아주 AI와 관련돼서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리서처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그 구글에서 다른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3위는 영국이고요. 4위는 네, 프랑스이고 다른 또 유럽 국가가 5위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이런 핵심적인 동력을 이끌고 있는가, 발전을 이끌고 있는가를 보면요. 문헌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보면요. 바로 스탠퍼드가 있고요. 2위로는 MIT, 3위로는 UC 버클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AI에 관련된 논문들을 각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가 과연 AI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벤처 달러 봤을 때는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가 그 어쿠지션 단계와 페이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체 속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최근으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인수의 주기와 그다음에 회전율과 인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또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그리고 전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어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황병선 담당자님께 한국의 투자 현황이라든지 전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램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BP엔저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한국의 탑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8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몇 가지 엑시트 기업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클라우드웍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우드웍스는 AI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으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CSP 펀딩을 받았습니다. 100억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PO를 준비를 해서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공간에서 그런데요. 방금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야말로 보건 부분이야말로 기대치가 가장 큰 산업 섹터입니다.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아마 향후 5년이라든지 10년 내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야말로 아주 큰 가능성을 지닌 업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리즈 A라든지 시리즈 B, C 펀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보시면 몇 개 기업들이 주목이 되는데요. 뷰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메디컬 이미징 영상 기술 컴퍼니로서 코스닥의 IPO를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파도가 물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코스닥의 벤처 붐이 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후속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파도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P 엔저스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AI 메디컬 영상 기술 솔루션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I 기반의 신약 개발 솔루션에도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AI 기반의 메디컬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고 또한 AI 진단이라든지 솔루션 회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글램님께 조금 말씀을 여쭤볼 것 같은데요. AI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MIT와 스탠퍼드에서 나오는 이런 AI 회사를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나와서 좋은 연구진들이 회사를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AI 같은 거 굉장히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AI와 로보틱스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냥 어떤 컨셉이라 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실제 공장이라든지 현장에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드론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추적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법률 문서 같은 거를 다 자동화해서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기술들이 실생활에 접목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리서처들이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배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투자자로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가 모두 함께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테크 쪽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성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두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다른 투자자들과 그렇게 전략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창립자들이 중요하죠. 아주 좋은 교육기관을 나왔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그런 파운더가 회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이 그 창립자를 보고 이 창립자들을 검토를 할 때 예전에 어떤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문제를 목격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배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해당 솔루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명수님께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 스타트업에 투자 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그 창립자들을 고려를 할 때 팀을 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업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AI라고 할 때는 딥테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딥테크라는 것은 경험 없이는 바로 회사를 창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업계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AI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를 세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커머스 컴퍼니, 플랫폼 컴퍼니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창립자들 입장에서 뭔가 딥테크와 관련된 배경이 꼭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I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딥테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창립자들을 만나야 하고 창립자가 관련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글램님께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투자를 할 때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AI 스타트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힘겨운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AI 스타트업은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원격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를 본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 문화를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문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격으로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본드라고 하죠. 유대감이라는 것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인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그리고 AI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 쪽, 그 다음에 인실리코 기술 쪽으로 아주 핫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글렌님께서는 로보틱스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AI 중에서도 뭔가 하부 업계에서 조금 더 뜨고 있다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컬린 벤처라고 부릅니다. 바로 어떤 거를 발명하는 게 새롭게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정말 발견하기 쉬운, 정말 따기 쉬운 열매라고 하죠. 그런 분야들은 다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새로운 포뮬라를 만든다고 할 때 만들었지만 이미 기존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어떤 일부를 바꿔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포뮬러를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방향성을 찾은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게 AI잖아요. 그건 부분에서 저는 AI가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맥킨지가 됐든 가트너가 됐든 이런 모든 컨설팅 그룹이 되었든 모든 다 어떤 얘기를 하시면요. AI가 그 법률 쪽에는 잘 침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는 AI가 잘 침투되지 않다. 아직 20년 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 기업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에서는 바로 빠르게 AI를 넣어서 기업을 돌리거나 운영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를 좀 바꾸는 것이죠. 뭔가 기반을 닦은 다음에 AI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AI를 쓸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위해서는 데이터세트와 아주 훌륭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세트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좋지가 않고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도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제안이라든지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스타일의 뭔가 그러니까 투자 어프로치와 중국 스타일의 어프로치를 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약간 공공재로서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조금 더 이제 사적인 개인 정보를 침해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제 데이터 사용하시죠. 혁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다른 국가로 가서 이런 데이터 세트를 모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의 보건 당국자들과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다음에 데이터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그 기술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세트와든지 이런 데이터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I want to hear from Mr. Hwang. 네, 그러면 이제 황병선 담당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특수한 회사, 데이터세트라 회사인 클라우드웍스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베이스 소싱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아주 다양한 예산을 쏟아서 이런 활동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라고 할 때는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애노테이션이라는 활동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AI 기술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AI 알고리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제로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데이터를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AI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가 진행이 먼저 되어서 데이터 자체를 라벨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클라우드웍스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다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클라우드웍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 직업을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AI 알고리즘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데이터 그리고 트레이닝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창업이 자유롭고 저도 한국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의향 다가 스스로 정보를 업로드를 하고 또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필터로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제 크런치베이스로 정보를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북도 있고요. 다른 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심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민주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런치베이스가요. 영어로 번역을 하시려면 vc.k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크런치 케이스인데 비슷한데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WEC.kr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 자체가 모여 있고요. 이거는 스타트업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벤처 펀드라든지 벤처 함께 일을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런 데이터를 한국에 있는 정보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정보를 다 통합을 시켜서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라든지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크런치베이스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키고 무조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도 영어로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점점 더 가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렌님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분야의 AI 스타트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또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그 스타트업의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등에 대해서 투자자의 시각을 알 수 있었고 또 한국과 미국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AI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랙티스 융합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기흥 부사장님, 장중호 전무님, 그리고 서영상 상무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세정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텐데요. 네, 대표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세 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제가 무대에 나왔고 앞선 시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AI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자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중국에서 자료도 발표도 하시고 웨이짜오 사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미국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저런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고 정보를 찾고 또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원래 행사도 AI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꽤 등록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좋은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이어서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션을 위해서 제가 세 분을 초빙했는데요. AI는 뭐 전 산업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융합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금융 그리고 유통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딱 그 세 분의 이제 국내의 전문가들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또 프로젝트도 하시고 계셔서 초빙을 했고요. 먼저 인사를 저도 주가를 많이 봅니다. 시즌에 서영상 저기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어두우니까 좀 막 시큼게 다 보여요. 먼저 저희 장중호 전무님 홈플러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마디만 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홈플러스에서 마케팅 부분 맡고 있는 장중호 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좀 이따가 아마 또 개인 더 소개하실 것 같은데 장 전무님께서는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AI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촉망받는 때인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시젠 네, 수영상 사모님 네,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젠에서 그 AI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서영상 상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서상무님은 최근에 한국에 오셨죠? 예, 하버드에서 공부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예, 시젠의 미래를 또 잡고 계시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행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제가 연사를 모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기영 부사장님, 신한 생명,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생명에서 DB 마케팅 그룹을 맡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30분 동안 좀 자유롭게 AI가 지금 각 산업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제 질문에 이제 답도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주로 이제 기업체에 약간 시니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직장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기억이 나고요. 또 C 레벨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고 벤처에서도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테크 기업들에도 또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각 산업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특정 산업은 이제 이렇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요즘 유통부터 한번 해볼까요? 유통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유통 산업이 기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I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작년은 코로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지러 그 박람회도 가보고 한번 해보니까 중국은 정말 뭐 그보다는 제가 좀 뒤처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무님께서는 지금 그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국은 어떻고 또 홈플러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예전에 이제 온라인에 맹주라고 했던 뭐 오픈 마켓,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G마켓이라든가 11번가, 그다음에 뭐 쿠팡이라든가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회사 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어떻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을 줄 거냐가 핵심인데, 어떤 면에서는 고객 경험이라는 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든가 새로운 거를 날개를 달아주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홈플러스를 비롯한 많은 유통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AI를 활용해서 고객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오퍼를 준다든가 이런 모든 요소에 있어서의 고객 경험이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리테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홈플러스도 많이 연구하고 있겠군요. 새로운 기술도 연구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경쟁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가 또 경쟁자가 더 빠른 기술 도입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지겠어요. 예, 그건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고 바이오 산업이 잠깐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혁신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하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시젠이 이렇게 여러적인 그 뭐 진단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에서 한 가운데에 서게 됐는데요. 그게 꼭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이제 기다리는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는 이제 분자 진단 그 기술만 고도화시키고 그다음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 그런 기법들을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값을 가지고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집중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단 2주 만에 이제 그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진단의 어떤 대중화라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큰 변화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그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그 데이터가 그 병원에서 쓰고 있는 EMR 데이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랩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파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융합되지 않아서 사실상 그 인공지능이 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정체된 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기술과의 접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웨어러블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놈 맵이라 그래서 그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지금 하나가 합쳐지고 있으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입니다. 또 소셜 미디어가 사람의 대중 속에서 파고들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최근 한 3년, 4년 동안에 그 바이오 시장에서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특별한 그 문서 하나만이라도 진짜 그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런 문서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뭔가 고도화될 수 있는 머신러닝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오고 있고요. 가장 그래서 찝어내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보고 판단하고 더 효율적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신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임상 실험을 갖다가 불필요한 임상 실험에 있는 그런 사람이 관여해서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AI가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더 이상 인간의 손이 그렇게 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없던 그런 질병이라든가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AI가 깊이 들어오면서 지금 바이오 분야에서는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자면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7,500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시장이 지금은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 웨어러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520억 달러 정도의 그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이오 시장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혁명을 받고 이제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AI 기술이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다면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처럼 왔다면은 더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파이저나 또 모더나 그런 데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상 실험을 마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피커시가 뭐 95%, 98%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기술이 없었다면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마도나도 그 세계 최고급의 그 데이터 과학자, AI 과학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 중에 17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모두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제약회사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발빠르게 그런 유전자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진들이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금융산업으로 잠깐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금융산업은 뭐 워낙에 예민하고 데이터로 또 예민하고 변화가 많고 경쟁도 치열하죠. 부사장님, 이 부사장님, 먼저 이제 금융산업의 AI 적용 이게 1, 2년 전하고 또 올해가 차이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이 데이터 시대가 또 열리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이제 AI에 대해서 스피치할 때는 금융회사는 조금 그다음에 예측하는 것, 커스터머 쪽은 조금 미드텀으로 봐야 된다, 그런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롱텀으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같이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것인데 핀테크에게 상당한 규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과 일을 하실 때는 규제 쪽을 잘 실질적인 커스터머 비헤이버 데이터가 뭐 카드, 증권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잘 협력하거나 안 되면 M&A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커스터머 비헤이버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비헤이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네이버는 자기 입점에 있는 상공인들에게 신용대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회사 갖고 있는 신용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산 이런 부채 갖고 있는 거로 있는 그냥 신용정보인데, 여기는 그 입점한 상점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들어와 있고 매출이 얼마고 얼마나 로열티 고객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게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플랫폼사가 진입을 했다. 철저한 커스터머 비헤이버에 의한 신용 모델이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는 걸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생각은 옛날에 이 스타트업에 있었던 뭐 금융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고객을 비헤이버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뛰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스 시장은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업프론트 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많은 은행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한 제휴 모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많은 OK 캐시백 이런 데들과 어떻게든 제휴를 해서 그쪽과 같이 코워크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플랫폼사가 금융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가 제휴 모델을 지금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양사의 데이터를 어떻게든 교환하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양사가 시너지 낼 수 있는 방향인 제휴 모델을 확실하게 생태계를 구축으로 갈 거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이데이터 쪽은 지금 이슈가 뭐냐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꽤 걸릴 것이다. 아니면 시일이 별로 걸리지 않고 급속히 갈 것이다. 또는 고객이 이걸 다 동의하고 정보를 주겠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 산업은
어느 정도의 힘은 받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스 쪽은 상당히 힘을 받고 갈 것 같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뛰어드는데 금융도 당연히 뛰어들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마이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합종 연행이 반드시 일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홈플러스 나오시고 하셨지만 아마 홈플러스와 제휴 모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갈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안에 법적인 허들은 있지만 이제 그런 걸 어떤 형태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 제휴 쪽으로 간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사가 뛰어든 거에 대한 이제 엄청난 리스크, 레가시 회사에선 그래서 그거와 어떻게 생태계를 같이 구축할 거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이 행사를 시작했군요.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정말 좀 기본적인 걸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제 AI가 하드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벌써 뭐 저희 세션 제목을 보셔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사장님 의견 듣고 보니까 홈플러스 장전무님하고 두 분 따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이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이 행사에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엔터프라이즈 분들 실무자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패널에 오신 분들은 전부 꽤 큰 조직을 거느리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AI 조직을 또 갖고 있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이 또 조직장들이 또 실무자들이 이런 거는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도전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꼭 한번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하실 분이 제가 네. 먼저 좀 하고 싶은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왔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 사이에 회사가 2번 바뀌었어요. 그때는 ING로 왔는데 회사가 사면 오렌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신한으로 제가 옮겼는데 제가 왜 먼저 말했다는 말씀드리냐면 제가 에이자일 조직을 2년간 운영을 해서 이제 에이자일 관련한 환경 컨퍼런스 제가 스피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도 한번 했었고 그런데 이 AI 조직을 갖고 가려면 저는 꼭 조직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에이자일 조직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에이자일 조직의 모습이 뭐냐면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냐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에이자일 조직을 몇 년 운영해 본 제 경험에 의하면 조직 구조보다는 3가지 중요 원칙이 있어요. 이거를 조직장이 반드시 갖고 갔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인데 첫 번째는 엔드 투 엔드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시작과 끝을 그 조직에 확실히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책임지고 아웃풋까지 만드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바꿔갈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단지성을 확실히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막 끌고 가는 조직으로 만들면 안 되고 집단지성을 통해 협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트라이하고 돌아가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계획 70%짜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너무 100점짜리를 만들다 보면 실수가 났을 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AI 쪽에 하시는 분은 70%짜리만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계속 고쳐가는 그러니까 항상 고칠 거란 전제로 가는 70%짜리 플랜을 만들고 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 위계 조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에이자일 조직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갖고 있는 난리지 또 젊은 애들이 갖고 있는 테크니컬적인 기술들 이거를 중간에서 커팅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완전 수평 조직, 에이자일처럼 수평 조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롤에서 움직이는 조직을 딱 만들어야지 수직적 조직 체계를 만들면 AI 비즈니스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 사견이고요. 그래서 조직장들께서 과감하게 자기의 권위, 그 파워를 내려놓고 나도 너와 동등한 입장에서 배우고 같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조직 체계를 딱 만드시면 저는 되게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상무님, 제가 사무실 찾아뵀을 때는 조직을 굉장히 좀 크게 갖추시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애자일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AI라든가 그런 빅데이터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그 이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는 2가지 그런 측면에서 2가지 핵심을 좀 말씀드리자고 싶으면은 하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AI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expectation management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7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서 가장 하드가 되는 게 그거였죠. AI는 그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은 다 그 사람이 짜내서 정말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그런 연단 속에서 나온 결정체인 것이지 누군가가 뭐 매직 같은 알고리즘을 만든다든가 데이터를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냥 부어서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흔히 이제 요새 새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DevOps에 관련돼서 데이터 업스 그다음에 AI 업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퍼레이션하고 디벨롭먼트가 같이 가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저희들이 그 폭발적으로 생소한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딥넷에서 이게 형성이 돼서 이게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면으로 딱 이렇게 떴을 때 뭐 GPT-3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런 메타러닝 같은 알고리즘이라든가 오토ML에서 쓰는 그런 수천 가지의 알고리즘들을 저희들이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고리즘 자체에 집중을 해서 딱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게 AI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잘 버무려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모바일 앱이 됐건 웹 애플리케이션이 됐건 아니면 특정 솔루션이 됐건 플랫폼이 됐건 간에 우리가 그거를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지 AI를 쓰기 위해서 AI를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대치를 충분히 현업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됩니다. 다른 부서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줄 때 AI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고 이게 개발이 되려면은 이 정도의 스코프나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기대치에 대한 조절 그리고 그 조절을 하면서 많은 또 learning, 공부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배워나가고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서로의 니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치, 하나로 방향으로 일치하면서 그런 expectation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절을 하시는 게 키고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expectation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경영자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항상 expectation 높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구현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신 말이에요. 사실 제가 그 큰 원칙을 얘기했다면 밑에 액션 아이템을 하시는데 전 100% 동의하거든요. 네. 이거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엔지니어들은 자기의 지식을 너무 자랑하려고 그래요. 현업은 그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네. 정확히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주무님. 홈플러스 장주무님께서는 아까 전에 그 본인은 CMO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CSO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그 홈플러스의 전략을 이제 같이 잡고 계셔서 고민이 여러 차원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방금 같은 주제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사님하고 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면서 또 되게 저는 감사한 게 저희 홈플러스의 제가 이제 마케팅 부문 CMO가 대표 직책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희 홈플러스가 한 매출 한 10조 정도 되는 대형 기업의 마케팅 부문장 밑에 IT 본부하고 CX 본부라고 저희 이제 데이터 본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큰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작은 기업은 이제 같이 어떤 면에서는 CEO라든가 아니면 CSO나 CMO가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아까 부사장님이나 상무님 말씀하신 바대로 컨트롤이 되지만 매출이 이제 10조 정도 되면은 이제 IT를 맡고 있는 조직의 또 입장이 있고 또 뭐 데이터를 뭔가 다루는 조직의 입장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아까 또 부사장님께서도 엔지니어들은 또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또 자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현업은 현업대로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막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호 견제라든가 서로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챌린지를 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홈플러스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 밑에 IT 본부가 있고 데이터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CSO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신사업본부라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리테일 베이스 상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본부가 또 제 밑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저는 전체 영업이라든가 홈플러스의 브랜드라든가 전체를 좀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뭐 다른 경쟁사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쟁사보다 저희가 앞서간다라고 말씀 올리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전 나름대로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해요. 제가 어떤 면에서 현업 차원에서의 뭔가를 해보고 싶다, 신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저희가 기획을 하면 바로 IT, 그다음에 데이터가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그냥 저에게 리포트를 하면서 진행이 돼서 더 적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야말로 조직에 있어서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얘기들을 하신 게 나름대로 홈플러스에서는 그게 실증이 되고 있다. 물론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어느 회사나 챌린지는 받고 있지만 조직이라든가 상호 부문 간에 있어서의 시너지에 있어서는 좋은 어떤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그 혹시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남은 시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셨는데 들으시면서 이런 걸 좀 궁금한데 하는 게 있으신지. 저는 뭐 반드시 좀 이따가 이제 그 이부 사장님은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신한금융그룹하고는 워낙 홈플러스는 가까워서 아마 하는데 그야말로 각각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휴라든가 같이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 간에 어떻게 합종연구해서 큰 그림을 그릴 건가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홈플러스 많이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저도 아주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그리고 사실 저기 시즌 쪽에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도 헬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헬스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헬스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융의 어떤 파이낸스와 헬스 이런 게 겹쳐지면 어떤 게 혹시 가능할까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헬스케어 결국은 금융이랑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진단에서 나온 데이터나 그리고 병원에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수가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묶여 있고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제약이 있지만 미국은 멀티페이어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고객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활 소비 패턴까지 다 알아야지만 그런 프리미엄 그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헬스케어에서 그런 제약들이 풀리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어떤 보험에 대한 그런 수가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활 소비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아마 거대한 아마 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더 써서 어떤 소비 활동을 통해서 헬스케어를 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새로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산업에 네, 제가 막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마무리로 이제 장중호 전무님, 그 혹시 이 유통 산업이 이제 워낙에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AI로 또 20년 전에 박사하신 분으로서 지금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얼마나 파괴적일까요? 유통 산업에는? 뭐 파괴적 그야말로 뭐 반드시 AI를 활용하지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의 유통사에 있어서의 존폐는 갈릴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이라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오프라인 레가시 유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무인화
통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 고객들에게 더 획기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접목을 하는 오프라인의 유통기업과 저는 일단은 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핵심은 AI이고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산업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금융산업은 아까 말한 이 고객 제휴 떠나서 테크놀로지 간 제휴가 엄청 일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은행들이 지금 무인 키오스크 오픈을 했습니다. K사, 신한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제 사견입니다만 그게 움직여 다닐 겁니다. 그게 굳이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로트 아줌마 지금 다른 것처럼 앱으로 움직여서 일로 와, 그럼 와서 거기서 상담 보고 가고, 그게 조그만 차하고 믹스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크놀로지 간의 이종 결합이 엄청나게 일어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스 쪽은 아마 되게 레가시에서 버티기 어렵고,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쪽에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론트 마켓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이제 마쳐야 할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면 뭔가 또 새로운 것도 막 나올 것 같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통, 바이오, 금융 이 세 주요 산업에서